세월호 관련해서 직접 이제 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초기 상황 및 국가안보실 내의 상황 인식은 어땠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초기에 저희가 9시 33분에 해경으로서 팩스를 받은 게 문서로서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 9시 19분에 YTN에 자막 방송으로 나온 걸 보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해경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오존중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이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여기 출석해 계신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월 16일 날 오전 중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지방의 그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 차 안에 TV가 있어서 그 TV를 켜보니까 MBC였는데 그 사고가 났다는 걸 나와 있고 학생들이 거기 많이 타고 있었다. 승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원이 구조됐다고 이렇게 나와서 아유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 TV를 끄고 내려가서 일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그 핸드폰을 켜보니까 거기 자막에 그게 오보였다고 나왔다고. 네, 알겠습니다. 오보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상황을 좀 이따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저희 이 사회가 그거에 대해 느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국가안보 상황실에서는 계속해서 해경과 그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조치할 일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인의 정언대로라면은 해경에서 국가안보실로 최초로 그러면은 올라온 게 9시 33분에 팩스로 올라온 그게 최초 보고입니까? 해경에서 온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시 33분에 해경으로 최초 보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당시 안보실 차장으로서 동사건 관련 초동 단계부터 그 보고 체계는 어땠습니까? 혹시 초동 단계에서 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게 보고 체계를 안보실이 보고를 받는 보고 체계하고, 예, 그다음에 이 안보실에서 피청구인께 하는 보고 체계를 두 개를 좀 나눠서 설명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그 국가위기 통신망들이 연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도 사실 저희 요원이 9시 19분에 YTN의 장학방송을 보고서 그 해경 상황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장학방송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9시 33분에 그 팩스로 일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사고가 났다는 거하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다는 거하고 위치가 어디다, 배 이름은 뭐다, 이런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 사건의 심대성을 몰랐고,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그냥 이런 사고가 났다고 대통령께 보고드리기가 그런 경우는, 정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 현장에서 구조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구조 세력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추가적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악을 하는 건 이제 저희가 해경뿐만 아니라 해군도 연락을 해야 되고 여러 군데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10시에 대통령께 첫 일보로 서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여러 그 계기에 국정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이 신문을 그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왜 직접 전화를 바로 하지 않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초기 상황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사실은 그다지 몰랐고 또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 정보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냐고 했는데 그런 게 수입된 게 9시 50분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9시 33분에 처음으로 올라왔던 그 보고에는 그냥 사고가 있었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었고 뭐 사고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어떤 뭐 피해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분 정도까지 직접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 50분까지 했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 물어보겠습니다.
사고, 이거는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고 장면이 처음 방송으로 방송된 시점과 국가안보실에서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좀 명시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걸 처음 한 건 YTN 자막 방송이 9시 19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전체 TV 화면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시각이 이제 저희가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 방송에서 실제 방송을 시작한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실제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그 동영상이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11시 10분이 넘어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화면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에는 그건 아마 현장의 구조 세력들이나 어선들이나 또는 경비 해경에서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카메라를 찍어서 전송해서 그 사진이 아마 방송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 그 해경 513호가 11시 10분에 현장을 도착했는데 그 배만이 유일하게 그 방송, 위성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이제 그 현장 장면이 송출이 되기 시작했고, 그 실제로 방송국에서 현장에 그 배가 간 건 제가 알기로는 오후 6시경에 아마 MBN인가가 처음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초 인지 내용을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한 시간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저희가 대통령에 보고 드린 건 10시입니다. 10시. 청와대에 대한 그 관련 부처의 보고 내용이 올라왔던 여러 가지 보고 내용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안보실에서 인지한 시점은 언제? 저희가 결국 이제 지금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구조 인원에 대한 큰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해경에서 현장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해경 그 상황실에서 집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370명인가요? 그 구조됐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확인을 한 거는 오후 2시 한 25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인을, 그때 첫 보고를 받았는데 그걸 좀 더 확인하고 해서 대통령께 김장수 실장이 2시 50분에 이 잘못 보고됐다는 370명 구조 인원이 잘못됐다는 보고를 드렸고, 보고 드리고 나서 상당한 질책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쟁점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안보실에서 좀 전 진술로는 이제 9시 한 50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는 게 14시 25분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그 시간 동안에 이 보고가 이렇게 잘못 안보실에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희 상황요원 중에서 이제 190명이 추가로 구조됐다는 게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해경에서도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팽목항의 진도 행정선에 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1시 반 정도면 진도 팽목항에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그 팽목항에 배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요원이 이게 조금 그 배에 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요원들이 구조된 인원들이 어디 있느냐 좀 확인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조사를 했는데 그 상황이, 현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된 게 2시 넘어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적은 대로라면은 170명 구조가 됐다는 내용들이 한 11시까지는 계속 올라왔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고 그게 한 오후 2시경에 정확히 확인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때 아마 12시 58분인가도 방송에 370명 구조해가지고 크게 톱뉴스로 나오고,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다들 안도의 숨을 쉬고 정상적으로 식사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간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사고에서
UDT 잠수요원 등을 조속히 투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속히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UDT 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게 저희가 알기로는 12시 넘어서로 알고 있습니다. 12시 넘었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사고가 났던 그 맹골수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조류도 빠르고 또 UDT 요원들이 잠수를 하려면 그 조류의 속도가 1노트 정도여야 됩니다. 근데 당시 정조 시간에만 해도 2노트 정도의 그 조류가 있었고 또 시정이 20c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잠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로부터 유도색이라고 영어로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줄을 내려야 됩니다. 그 줄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줄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3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 안 됐고 기억하시다시피 그 유도색을 설치해서 요원들이 잠수한 게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걸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그 조건이 도저히 UDT 요원들이 잠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보실 보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보실에서 이제 수차례 피청구인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고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에 따른 피청구인의 지시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보고 시 피청구인의 지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김장수 실장이 보고하고 나서 15분 후에 10시 15분경에 대통령께서 전화로 하신 거는 제 기억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조하도록 해라. 뭐 그런 지시를 내리신 걸로 알고 있고 이어서 7분에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수색을 해서 철저히 구조해서 다 구해내도록 하라. 그러면서 아마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바로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 실장이 해경청장한테 그 대통령 말씀을 어차피 저희가 뭐 구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통과라는 해경청장인데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기억하기로는 저는 뭐 헬기를 타고 이동 중이라서 못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의장에서 헬기장으로 움직이는 뭐 과정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황요원이 해경 상황실 요원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걸 반드시 해경청장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11시 30분에 다시 직접 대통령께서 해경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셔가지고 전화하셔서 그 지시를 다시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보실장도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게 몇 시쯤 됩니까? 저희가 전화를 했던 건 대통령 전화 받고 또 22분에 대통령 전화가 하셨기 때문에 그 22분부터 30분 사이 아닌가? 20분에서 30분 사이. 네, 예. 혹시 그날 당시에 그 피청구인께서 직접 해경청장에 10시 한 30분경 지시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김장수 실장에게 한 내용과 비슷한데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라도 전원 구조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하더라 이렇게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하라 그 말씀이었도록 기억한다는 말이죠. 그 이항까지 저 작은 이항까지 이제 답변을 요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작은 사망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보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점이 이제 인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보실에서 오후 2시 15분경에. 그러면은 이 보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인지한 시점에서 피의 청구인의 지시사항은 어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25분경에 저희가 첫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또 그것만 가지고 바로 보고할 수가 없는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저희 그 당시 그 녹취록을 보면 우리 상황반장이 이거 큰일이 났다. 이렇게 큰 잘못된 보고가 올라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막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 얘기만 듣고 바로 대통령께 이게 잘못됐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몇 군데 확인을 하고 그래서 중대본하고도 연락을 또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제가 직접 전화드린 건 아닙니다만 김장수 실장 그때 말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질책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좀 하라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전화하셨는지 아마 그때 야단을 많이 치신 것 같은데 그때 몇 분에 다시 또 전화하셔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질책을 하시고 그러셨다고 빨리 그 어떻게 된 건지 또 확인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이 보고에 따른 지시는 계속 이제 있어 왔다는 이야기신데. 그렇습니다. 예, 12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초동 대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이야기시고, 그런데 이러한 이 초동 대응이라든가, 보고 체계의 미흡 등이 피청구인이 당시에 하여튼 계속 어떤 지시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어떤 당시 지시 사항에 어떤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10시 15분에 처음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후에, 조사본부라든지 국회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세히 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을 보면, 사고가 이제 8시 52분경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것 같고, 8시 58분경에 사고가 났다는 게 이제 밖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벌써 8시 58분에 나중에 저희들이 다 과학적으로 그 합동조사본부에서 밝힌 겁니다만 배가 이미 30도 정도 기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9시 21분에 배가 45도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울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배가. 근데 이 배의 그 각도가 굉장히 구조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사한 그 케이스로 일본의 아리아케호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아케호 사고가 이 세월호하고 아리아케호가 같은 선박 회사에서 만든 배인데, 아리아케호는 그 세월호보다 한 1000톤인가 더 많이 나가는 큰 배입니다. 이것도 조난된 그 코스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코스로 배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리아케호는 한 5시간에 걸쳐서 이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세월호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30도 기울고 그 30분쯤 지난 한 25분 지난 데서 45도로 기울고 그 다음에 9시 반 정도 되면은 벌써 51도 정도 기울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IMO 세계 해사기구에서 권고사항을 보면 배가 50도 기울면은 선박으로부터 탈출이 어렵고 밖으로부터 들어가면 더욱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리아케호 사고 났을 때 그 조사를 담당했던 다무라 겐기치라는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배가 45도 기울을 때 빨리 나와야지 그 이후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세월호도 45도가 기울었을 때 빨리 그 승선 인원들을 탈출시켰으면 인명 피해가 대폭 줄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던 10시 반 해경청장한테 직접 특공대로 투입해서 그걸 하라는 그런 말씀 주셨을 때 배는 이미 저희가 알기로는 완전히 그 기울어서 더 이상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해경청장이 대통령께 상황이 이래서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 보고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해경청장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현장 화면이 중계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금 사고로 큰 사고가 났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지시를 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이행한다도 그 당시는 할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3항 그거와 관련해서 좀 이래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구조 시점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세월호 사건 당시 골든타임 안에 조치를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그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전문가로서 볼 때
세월호의 사건의 골든타임은 언제였다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때 당시 보고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사후적으로 봐서 실제 조사를 해서 지금 보면 어느 시점이 과연 골든타임이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지금 이제 혹시 저 세월호 그때 당시 시간별로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때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몇 도 기울었던 장면들이 나오니까 보고 좀 보시고 설명이 되면 설명해 예,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승객들이 그래도 탈출이 가능한 게 45도 기울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벌써 그 10시 반에는 완전히 전복이 됐고요. 9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9시 한 23분경 정도가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각도로 저희 나중에 조사한 걸 보면 9시 21분에서 23분 정도 45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9시 반까지 그때가 사실은 골든타임이다. 그 이후에 저희들 물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뭐 72시간이 골든타임이다, 뭐 80몇 시간이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에어포켓이 어떻다, 에어포켓이 있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그 당시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세월호는 그런 배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상당히 그 비과학적인 걸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사후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선장이었던 그 이준석 씨인가요? 그분이 자기 선원들을 기관실에 있는 선원들 위로 올라와라. 또 3층에 있던 선원들도 위로 올라와라고 한 게 9시 15분, 20분 그때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은 골든타임인데 학생들한테 빨리 그 구명복 입고 올라서 했으면은 되는데 일체 승객들한테 4, 5층 승객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들만 올라와서 빠져나온 그 시간이 진짜 사실은 골든타임이었다.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저 옆에 올라와 있는. 요때 제일 처음에 보고로 올라왔을 때 요다 당시가 이미 골든타임의 거의 종료 시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께서 좀 전에 정원 중에서 한 45도 정도 기울면 이미 승객의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때 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 근데 50도 정도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혹시 여기 장면 중에서 50도 정도 되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 각도를 볼 수 없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50도 예. 배가 기운 게 9시 23분, 4분 그런 9시 정도 23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물어보겠습니다. 14항은 조금 변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일본의 아리아케호 사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월호 전복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세월호 사고하고 일본의 아리아케 사고에 있어서 그 전복되는 시점, 그 걸린 시점이 혹시 뭐 알 수 있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10시 반이면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고 난 시점부터 1시간 반 조금 지난 시점이고 아리아케호는 그 완전히 전복되기까지 5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5시간 이상. 근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 세월호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컸던 게 말하면 적재 정량이 있는데 화물과 승객을 같이 싣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는 화물 신고를 세월호가 제 기억에 하면 640톤 정도 한 걸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실제 적재한 건 2140톤인가 그렇습니다. 또 차량도 한 100여 대 더 작게 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량이 적재 정량이 900몇 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최결 의원인가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 화물을 그 정도 많이 실었다는 거는 사람 60kg 하면 2만 명 이상을 더 실었다는 겁니다. 톤수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과적이 그 배에 2만 명 이상을 더 실은 거고 또 평형수 문제도 있었고
또 불법으로 개조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화물이 고박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지금 기울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은 결국은 되돌아보면 저희들이 선박 회사가 기본으로 지켜져야 할 안전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너무 매몰돼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 물론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그런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가 기울면서 참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도 가슴이 아픈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15억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 목포 해경 123정이 9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포 해경이 당시 그 선교의 구조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러한 조치들이 적절한 조치였습니까? 목포 해경 소속 123정호가 거기 도착한 게 한 9시 30분 좀 지나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부 선원들이 아마 그 구조에 참여를 하고 해서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는 172명의 그런 이제 구조를 했다고 봅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제일 아쉽게 생각하고 통탄스러운 거는 진도 VTS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이제 가다가 뭐 사고 나면 이제 신고를 하는데 진도 VTS에서 이것을 받은 시각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시 좀 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VTS라는 게 이제 배가 항해할 때 서로 교신을 하면서 계속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진도 해경 소속 1, 2, 3호는 이미 그 도착했을 때 벌써 배가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사실 손을 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진도 BTS에서 선장하고 계속 교신을 하면서 빨리 승객을 지금 상황이 어떠냐, 배가 어떤 속도로 기울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뭐 선장은 당연히 선장의 일이지만 교신을 해가면서 지휘를 해서 빨리 퇴선을 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선장도 아주 무책임하게 자기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만 결국 퇴선 명령의 최종 권한은 선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장하고 교신을 하면서 서로 그런 말하자면 그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같이 했더라면 이런 대형 참사는 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 진도 BTS,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BTS 그런 것들이 초기 상황 대응이 잘못되어 있었다. 물론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저희가 기본 수칙대로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그 참 한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럼 16항 요거는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퇴선 명령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인근 해경에서 이제 바로 현장과 교신을 하면서 바로 퇴선 명령을 서로 상의해서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거기에 그러면은 하는 해경 담당자가 지금 자기가 상황을 정확하게 만약에 인지를 해가지고 만약 퇴선을 명령을 내린다, 막 이렇게 할 때 꼭 그 위에 해경청장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중앙 구조본부의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지휘체계에 꼭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급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어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그 위기,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건 같습니다. 어디서나 현장에 있는 그 지휘, 통솔하는 사람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무슨 산불 사고가 났다면 그 지방의 그 카운티에 소방서장이 모든 걸 지휘합니다. 필요한 구조 세력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보내도록, 주정부에서 보내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진도 BTS에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나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자기네가 지시할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여러 구조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해경 1, 2, 3정이 거기 도착했을 때 상황을 직접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연락을 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로 인해서 당시 그 123정 정장 김경일 씨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항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김장수 안보실장의 피청구인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의 사건 당시 설명 중에 보면은 그 피청구인의 뭐 소재 불명 그리고 뭐 보고 방법을 2개소에 뭐 동시에 보냈다. 그리고 자전거 인편으로 했다. 이런 이제 사건 당시 그 설명들이 있어 이게 세간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정확한 거는 무엇입니까? 그 피청구인이 그때 이제 그 보고를 드릴 때 뭐 이제 뭐 소재를 몰라가 2군데로 보내고 뭐 이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안보실에 있어서 그 사정을 이야기 좀 해봐주십시오. 그 김장수 현 주중 대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좀 그 당시 상황하고 좀 착각을 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청와대 보고 시스템을 보면은 일반 저희들이 보고는 모든 게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석들이 마지막 보고 문건을 결제를 하고 나면 바로 전산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럼 전산으로 하면은 필요한 제1부속실, 제2부속실 관련되는데 그대로 즉각 다 화면으로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대통령이 어디 계시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안보실 보고는 이게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사항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 시스템으로 넣지 않고 반드시 문서로 카피를 해서 그걸 이제 전달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가 통상 항상 1부속실 있는 그 본관, 청와대 본관하고 또 관저하고 같이 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대통령이 어디 계셨냐 안 계셨냐 이런 건 사실은 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고 또 사설도 나오고 상당히 희화화된 그 자전거를 타고 가서 뭘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느냐 청와대 내에서. 근데 사실 그게 좀 잘못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보고하는 데는 그 상황병이 그 당시엔 상황병이라고 군에서 파견 나온 상황병이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다닙니다만은 그 상황병이 갈 때 쓰는 게 이 자전거라고는 사실 저 청와대에 그 스쿠터 같은 전동 모터가 달린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스쿠터 같은 거죠. 그걸 타고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오토바이 같이 이렇게 빠르게 걸어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그 전동 모터가 부착된 자전거를 그냥 자전거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게 무슨 청와대에서 무슨 그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냐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굉장히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그 전동 모터가 달린 그 수송수단입니다. 네, 나항 승인하겠습니다. 18항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님께서 뭐 이쪽 전문가시니까 그 외국 사례들도 많이 알고 하실 건데요. 외국의 대형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세월호 사건이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조처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점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증인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국의 사례로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의 9.11 사태, 2001년 9월 11일에 난 거. 그 다음에 영국의 2005년 7월 7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런던 지하철하고 버스 테러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근자에는 2년 전에 2015년 11월 달에 파리에 이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항상 현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9.11 사태는 사실은 미국 정보기관들의 그런 협조 부족 그로 인해서 사실 사전에 많은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걸 포착을 못하고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테러가. 그리고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도 3년 이상 조사해서 원인을 밝혔는데 어느 경우에도 그 사건, 그 테러 사건이나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국가기관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 국가들의 그런 시스템을 보면 대형 재난 사고라든지 이런 테러나 이런 걸 포함해서
모든 것은 현장과 그 지휘 시스템에서 되는 거지. 그것이 국가 원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을 책임을 져라. 그런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논리를 확장해서 보면 모든 사고의 책임은 다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논리적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이런 사고에 대한 것을 대통령에게 책임 묻는 것은 저희도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광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중대본을 방문하셨을 때, 당시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문제가 많이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청구인께서 당시 질문하신 사항이 제가 이제 요래 나눠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특공대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의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요 내용과 그리고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 그리고 구조 숫자가 200명이나 큰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맞습니까? 중대본. 저는 그때 이제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중대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네. 걸 보고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걸 봤는데 이 특공대 말씀은 아마 그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하라 이랬는데 이 특공대를 들어갔다고 하신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선내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공대를 투입해서도 사람을 구해라 그런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국회에서도 많이 따지고 그랬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왜 이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라는 말씀은 그때 대통령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다 구해라 이런 말씀하셨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생략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해는 그때가 5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해가 지고 그러면 밤이 되면 더 이게 구하기 어려울 텐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초조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빨리 들어가면 가면 다 구명조끼 입었다고 언론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다 그거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구명조끼 입어서 구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370명 구조됐다고 하다가 190명 착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통탄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말씀하신 게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너무 안타깝고 통탄스럽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그런 마음의 심정이 거기 드러